어, 일단 오늘 1교시에 소개할 데이터는 그 위스콘신 병원에서 수집된 그 유방암 데이터 분류 데이터예요. 이것도 이제 태글에 돌아다니는 데이터셋 중에 그 유명한 데이터이고요. 원 데이터는 예전에 어디 논문에서 소개된 데이터래요. 그리고 그 논문에 소개된 데이터이다 보니까 원래 원 사이트는 태글이 원본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원본이고요. 그 데이터셋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워낙 데이터가 잘 수집된 형태이다 보니까 그 사이킬런에도 예제 데이터로 내장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놓고서 그 분석하기 전에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태글 예제 코드를 뒤져봐도 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 처리를 뭐 특별하게 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아마 조금 더 그 기본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개선의 여지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 패키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서 불러왔어요. 근데 변수가 엄청 많아요. 종속 변수랑 그 다음에 아이디 일련 번호 빼고 종속 변수까지 해서 이제 거의 30개의 필드가 있는데 이게 죄다 의학 용어라서 종속 변수 빼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 그 데이터 자체가 실제 이제 유방에서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면은 그게 종양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악성인지 아니면 양성인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 생검을 하는 데이터래요. 그러니까 칼로 째갖고 세포를 수집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포 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수치값들이래요. 그래서 뭐 지름이라든지 둘레라든지 뭐 그런 크기 정보부터 해서 색상, 그다음에 질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 한글로 번역된 거 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좀 이쪽 공부를 해본 다혜님이 설명을 해줄래?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냥 악성, 양성이 되게 형태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속 변수는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필드가 이게 M이면은 악성인 거고요. B면은 양성인 거래요. 근데 요거를 분류하기 위한 지표값들이 이렇게 있대. 근데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긴 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전이 여부 그런 것까지는 판정하는 게 아니라 로지스틱이니까 단순히 뭐 아니면 도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악성이냐 양성이냐 요것만 판단하는 게 목적인 거고, 이제 의학 쪽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 그 예제를 만들어서 봤을 때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상치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이상치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거 상자 그림 그려보면은 이상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자르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실제 수치값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될지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데이터는 함부로 전처리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도메인 지식이 그래서 많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데이터를 손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해봤겠지만, 어제 해봐서 우리가 알지만, 그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 분야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구하기 은근히 쉬운 게 의학 분야인데 이쪽은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사실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나도 모르거든 이거.
내가 이거 알면은 여기 없겠지. 어디 대학교에서 수업하고 있겠지.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도시 쪽 데이터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곁다리로 주워 들은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서울시나 뭐 어디 무슨 시에 뭐 인구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건 대부분 다들 그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 수업이 그쪽 데이터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편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이거는 캐글에서 웬만한 그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만져보는 데이터니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전처리 크게 안 하고 그냥 순정으로 분석을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것보다 어떻게든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 분석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챌린지로 돌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일단 이거를 보려면 일단 우리 타이타닉 했을 때 변수를 하나하나 이제 종속 변수랑 그 종속 변수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이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봤었잖아요. 근데 타이타닉 변수까지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다 해봤는데 이거 변수를 다 나열해놓고 타이타닉 했을 때처럼 이걸로 휴 걸어서 그래프 다 때려볼 생각하니까 관장하겠는 거야. 그쵸? 이게 30개예요, 30개. 이걸 언제 다 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코딩 배우는 건데 이쯤이면 반복문으로 해야지. 그래서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돌릴 건데요. 일단 상자 그림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봐야 돼. 근데 이게 변수가 30개나 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돌리면은 옆으로 30개가 나오니까 이게 난리도 아닐 거라고. 그래서 오리엔트 값을 h로 주면은 옆으로 돌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그 사이즈를 가로는 한 10 정도 주고 세로를 한 30 정도 늘려서 밑으로 가야죠, 이거는. 근데 30은 너무 큰가 보다. 20 정도 줄까요? 자, 상자 그림을 보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데이터가 스케일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자 그림 봤더니 몇몇 데이터가 분포가 좀 유난히 달라서 스케일링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의 분포를 종속 변수에 따라서 이제 커널 밀도 함수를 그려볼 건데, 자, yname은 요거였고요. 종속 변수 이름. 그 다음에 xnames는 오리진의 컬럼스를 리스트로 감싼 거죠. 그럼 요거 출력하면은 컬럼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요걸로 반복을 돌릴게요. 여기 xnames 같은 경우는
중속 변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드로 yName 그 다음에 ASICS 1이라고 하면은 출력이 너무 많으니까 튀네. xnames 타면 이제 종속 변수를 뺀 독립 변수 필드 이름만 반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for x in xnames my kd 플롯 오리진을 걸고요. xname은 x를 걸고 그 다음에 hue는 yname을 돌리면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래프가 다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를 보는 목적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그 중속 변수로 데이터를 구분했을 때 데이터의 분포가 비슷한지 다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달라야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변수긴 하네요. 자, 근데 지금 보다 보면은 이제 여기 X축에 항목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뭐가 뭔지 좀 작으니까 타이틀을 좀 같이 넣고 싶어요. fill true라고 해서 하고요. 지금 반복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테스트 코드 만드는 동안은 하나만 처리하고 브레이크 걸게요. 자, 이렇게 나오게끔 한 거죠. 그래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할 때는 DPI 값은 웬만하면 100으로 주세요. DPI가 크시면 느리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함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함수 정의하지 말고 람다식으로 갈까요? x를 받아서 AX를 받아서 AX.setTitle에다가 X 필드 이름을 같이 줍시다. 자, 콜백 함수 람다로 넣는 게 지금 문법이 좀 헷갈려서 좀 찾아보고 있어요. 콜백은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타이틀 걸어준 거예요. 자, 다행히 지금 여기에는 그 변수들이 전부 연속형 변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다 보면은 이게 종속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f 오리진의 x.dtype b str일 땐 카테고리일 땐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KD 플롯을 그냥 걸면 되는데 카테고리일 때는 my 스택 플롯 파라미터는 똑같이 걸어주고 DPI랑 콜백 같이 걸어주면 이제 한 번에 그
카테고리 타입과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분포를 쫙 출력을 해주겠죠. 자, 보면은 뭐 요거는 당연히 봐도 이제 평균 차이가 좀 있고, 얘도 당연히 평균 차이 있고, 얘도 차이 있고, 얘도 평균 차이 있고, 얘도 평균 차이 확실히 있네요. 평균 차이 있고, 다 있네. 얘도 평균 차이 좀 있고요. 얘가 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얘가 좀 무의미한 변수일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다 때려박아 볼 거고요. 얘도 있고, 얘도 좀 무의미할 것 같네요. 얘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 얘도 좀 있고, 얘도 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렇게 겹쳤을 때 평균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애들은 집단 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변수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몇몇 변수들은 그 평균이 그 그래프로만 봐서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변수 다 모아서 때려박아 보겠다는 거죠. 자, 일부 변수에서 그 악성, 양성에 따른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모든 변수를 다 투입하여 분석을 시도해 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분석 기법을 더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 변수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 이제 그 비지도 학습 쪽에서 차원 축소라는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변수들을 몇 개를 융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개념인데요. 아직은 뭐 비지도 학습까지는 안 갔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자고요. 모든 변수에 대한 기본 분석 모형을 만들어요. 데이터 전처리 돼야죠. 뭐에 대해서 전처리 할 거냐면은 종속 변수 라벨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df는 my 라벨링 오리진 주고 여기에 종속 변수 이름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를 할 때, m이 이게 악성이었나? 악성. m이 악성. 그 다음에 B가 양성이래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마이 라벨링이라고 하는 얘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라벨링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요 양성이라는 데이터는 1로 변환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변환될 거고요. 그리고 악성이라는 데이터는 1로 변환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요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요 필드에 대해서 맵 함수를 직접 적용해서 라벨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변수값 2개밖에 없으니까 코드 길진 않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속 변수 라벨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케일링을 할게요. 자, df2는 my 스탠다드 스케일러였나 스케일링이었나 이름이 헷갈리네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my 스탠다드 스케일러 df를 넣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 이름을 전달하면은 종속 변수는 안 건드리고 스케일링을 해서 주죠. 스케일링에 대한 결과는 아까 상자 그림,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케일링이 제대로 됐다면 데이터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자, 데이터가 비슷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 지금 결측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과연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 판단이 안 선다고. 이게 실제 환자에 대한 수치인 건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 아니면 이제 조사가 잘못된 건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논문에 들어갔던 데이터이니까 실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그냥 넣기로 했어요. 보통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는 이상치 데이터는 다 빼고 발표를 하거든요. 스케일링을 좀 먼저 할게요. 이게 좀 그래프에 종속 변수를 라벨링을 했더니 상자 그림에 지금 종속 변수가 같이 들어가 버려갖고 순서를 좀 바꿀게요. 큰 차이는 없지. 문제될 건 없지만 그냥 좀 찝찝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리진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먼저 시도를 하고 그럼 여기 종속 변수 빠지죠. 그 다음에 df를 가지고 이제 종속 변수 라벨링을 건 거를 이제 다시 확인을 하자고요. 맨 뒤에 종속 변수 라벨링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요거 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죠.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 분석 모형 구현을 할게요. 일단 데이터 쪼개기부터 해야죠.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는 my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위에서 나온 df2 그리고 종속 변수 이름 종속 변수 이름 걸고 테스트 사이즈는 0.2가 기본값이구나.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데이터는 잘 쪼개졌고요. 자, 로지스틱 회계를 걸게요. my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가겠습니다. 미쳤는데? 이러면 챌린지를 걸 수가 없잖아. 자, 대체적으로 되게 잘해요. 일단은 네거티브를 네거티브, 그러니까 0. 0이 양성이었죠. 양성을 양성이라고 분류하는 거는 그 73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양성을 포지티브, 악성이라고 판별한 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포지티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건 없네요. 오, 스케일링 한 번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유의 확률은 좀 형편없긴 한데, 일단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유의 확률을 갖다가 유의 확률이 높은 거를 순서대로 걸러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의 확률이 높은 거를 순서대로 걸러내면은 이 분석의 결론은 그 유방암 세포를 악성이라고 판별하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어떤 지표다를 찾는 거예요. 근데 유의 확률을 다 무시하고 수집된 변수 다 때려박아갖고 이렇게 그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는 그냥 순전하게 이 사람이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미래에 예측하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유의 확률 어떻게 하는지가 바뀌어요. 이건 선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그 이후 사후 처리 방법이 다르다고요. 대체로 회계 분석은 원인을 분석하는, 선형회계 같은 경우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나 군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계하면서는 유의 확률 잘라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 예제 난이도가 갑자기 확 떨어져갖고 타이타닉보다 더 넘버링이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얘를 6번으로 하고 얘를 7, 8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99% 나왔는데 여기서 뭘 더 좋게 해. 사실 여기서 지금 해보고 싶은 여지가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지금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으로 쪼갰을 때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으로 쪼갰을 때 이 Y 트레인에 대해서 검증 데이터는 안 봐도 돼요. Y 트레인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를 걸면은 데이터 불균형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는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데이터 불균형이 있을 때 이거를 대충 맞추는 방법을 우리가 봤었죠. 그거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더 해볼 여지는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 교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일단은 요거 올릴게요.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데이터가 6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넘버링을 이렇게 재정렬 했으니까 요거만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냥 이거는 포문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커널 밀도함수 한 번에 뿌렸다. 네, 그거에 그냥 의의를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1교시 여기까지 합시다. 화면 멈춘 것 좀 빼고 됐어요. 자, 기본 분석 모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AUC 값이 99가 나온 거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형이에요. 자, 정확도 같은 경우는 98%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성으로 예측한 거 중에 실제 양성인 거는 100%예요. 근데 이거는 의학 데이터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다고 얘기한 거는 괜찮아. 근데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멀쩡하다고 얘기하면은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의학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재현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능을 높인다라고 하면 얘는 재현율을 높이는 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자, 재현율이 95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성능을 높일 건데, 우리가 이제 회계 분석 종류에서 성능을 이야기할 때 선형회계에서 항상 얘기했었던 게 VIF였어요. 여태까지 이거 얘기 잘 안 했죠. 근데 어차피 이 VIF 값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단순 선형회계이든지 아니면 로지스틱이든지 계산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VIF 값을 얘기하고 싶다면은 classification.py 파일에서 VIF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를 임포트를 추가로 하시고요. 자, 수업할 때마다 모듈 쪽 변경된 거 이렇게 따로 메모해 놓고 제가 이거 실습 시간에 이거 켜놓는다는 거를 매번 까먹거든요. 혹시 제가 까먹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독립변수 보고하는 부분에서 VIF 값을 똑같이 구합니다. (292라인) VIF 값 구하는 부분 추가. 그러면 결과표를 만들 때 결과표에 VIF 값 항목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308라인 VIF 값 출력 추가. 네, 이거 일단 옆에다 넣어놓을게요. 이걸 가지고 VIF 값을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해가면서 봤는데 VIF 값이 우리 기존에 출력했을 때 막 섞여 있었잖아요. 값의 크기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눈으로 찾았어야 됐잖아요. 그게 좀 귀찮아서 출력할 때 VIF 값 크기 순으로 역순으로 정렬을 시켰어요. 한눈에 나오니까 312라인 VIF 값 정렬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다시 해보면 여기 VIF 값이 조르륵 하고 출력이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고 싶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왜 걸렸는지를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영상 자료가 폐 엑스레이하고 그 다음에 뇌
CT 사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감기 걸렸는 거에 대해서 볼 거면 뇌 사진을 안 봐도 돼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 봐도 되는 변수를 찾아내고 싶을 때는 VIF 값이나 유의 수준을 본다고요. 자, 어쨌건 이제 기왕 구한 거니까 VIF 값을 하나씩 테스트를 해가면서 큰 거에서 순서대로 덜어내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독립변수에서 VIF 값이 10 미만인 것만 남겨놨고요. 근데 유의 확률은 크게 그렇게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걸 가지고 했어요. 과적합은 조금 개선된 것 같긴 한데 AUC 값에 대해서는 큰 개선이 없었고요. 문제는 여기야. 자, 정확도가 96이 됐고요. 재현율이 90이 됐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전반적인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정확도는 2% 떨어졌고 재현율도 95에서 9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일단 다 때려 박았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그 독립변수 개수가 달랐어요. 양성하고 음성의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다시 전체 변수 다 때려 박고 데이터 불균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 그 다음에 스모트. 이거 세 개를 다 해봤어요. 자, 일단은 그 AUC 값은 요거를 제일 먼저 봤거든요. 99.0에서 99.1로 올랐어. 근데 이건 이제 눈꽃만큼 오른 거라서 이거 별로 영향 없나 보다 라고 하고서 다시 위에 성능 평가표를 봤는데 자, 정확도가 일단 99로 올라요. 의학 데이터는 이 정도 돼야지. 재현율은 아까 95에서 97로 올라요. 정밀도는 변함없어요. 괜찮은데? 싶어서 그럼 다른 방법은 하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버 샘플링이에요. 오버 샘플링도 정확도 99로 오르고요. 그 다음에 재현율 97로 올라요. 마지막으로 스모트입니다. 스모트도 정확도 99, 재현율 97로 올라요. AUC 값은 변함이 없었어요. 세 가지 케이스 전부 다요. 자, 그럼 이걸로 미루었을 때 예측 성능이 가장 좋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VIF 값은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그 M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B인 데이터 간에 불균형이 있었는데 B쪽 데이터가 아마 더 적었을 거예요. 지금은 인위적으로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좋은 성능을 보고 싶다면 이 양성인 사람들의 데이터를 비율이 맞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뒷부분에 본 연구의 한계점, 한계성이라고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논문 마지막에 항상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럼 누군가 뒤에서 다음 학기 혹은 그 밑에 학년 사람들이 선배들이 쓴 논문 보고 한계점 이렇게 적어놨네? 좋아. 그럼 이거 보충해서 내가 졸업 논문 써야지. 하고 받아서 이어가요. 보통 그걸 이제 후속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방법은 없죠. 암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진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능 보통 어떤 나이 이후로 발생률이 높은 거에 한해서 종목을 정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건강검진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많이 아파야 병원에 가겠죠. 그렇죠. 그게 그 데이터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양성인 데이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의료정보 공개가 안 되잖아. 되게 그 뭐지? 연구 계획서를 내야 오픈해주더라고요. 그 연구 계획서를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분들만 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쫑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수업이잖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의학 데이터를 다루고 싶진 않거든. 네. 자, 그래서 요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코드 다 올라갔습니다.